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진짜 광기가 올 타이밍에 보이는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꽤 답답하지만 26년도의 전망은 심하게 카더랍니다. 즉, 여러 사람들의 말을, 예상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말이니까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동네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도 26년도에 자산들의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저는 26년도 주목할 분, 첫 번째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두 번째는 케빈 에셋, 잠재적인 이제 연준 의장 후보 분들이죠. 특히나 스콧 베센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막 내지르는 성격임에도 이제 스콧 베센트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안방 살림을 책임지는 조금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들, 수습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26년도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6일자로 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상을 받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가져왔네요. 2020년도 이제 말까지는 트럼프 집권을 했었죠.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국채 수익률, 국채 가격 올랐다. 그리고 25년도 올해도 트럼프 집권 당시에 국채를 사셨다면 국채 가격이 올랐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국채 가격이 올랐겠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되고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다. 근데 반대로 바이든 정부 때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뭐 유동성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차트를 올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짧고 굵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금리, 이 여러 가지 금리, 그 국채 금리를 낮출 것이고 유동성을 내년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캐비넷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양적 완화나 양적 완화 비슷한 정책 또는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인위적으로 국채 금리 조절했던 것처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서 국채 준비금을 올려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국채를 뭐 강매할 수도 있고 또는 트럼프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땅을 파서 뭐 석유를 많이 공급을 해서 석유값을 낮출 수도 있고 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어떤 수단인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의심하지 마. 절대 반대로 베팅하지 마. 이렇게 짧고 굵은 말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이제 연준이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뭐 굉장히 큰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한 예측치 보고서, 그러니까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틀릴 수는 있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국채를 많이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26년도 초부터 이제 한 달 뒤입니다. 26년도 초부터 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망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6년 초부터 연준이 이게 월이 아니고요. 매월입니다. 매월 400억 달러 규모를 쭉 살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냐? 뭐 예상치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약 4천억 달러 규모를 살 때까지 즉 정말 짧게는 한 10개월, 길게는 2년 정도를 이건 양적 완화도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국채는 살 수 있어. 어떤 국채요? 단기 국채. 단기 국채를 사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목적이 뭐냐? 단기 금리 시장 안정화. 지금 최근에 계속 소파 금리 뭐 막 치솟고 이랬었잖아요. 이거 연준의 지급 준비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 12월 1일까지도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대차 대조표 운영 정책 중에 하나야.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말로는 기술적으로 조정을 좀 하는 것뿐이야. 준비금을 잘 관리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어. 뭐 요런 느낌입니다. 절대 양적 완화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월 400억 달러 정도가 뭐 예상치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과거에 양적 완화를 최근에 4번 정도 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첫 번째, 2010년도에 양적 완화 두 번째, 2012년도에 세 번째, 팬데믹 때 네 번째 이렇게 했었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월별 최대 양적 완화 규모가 국채 매입했던 이 규모가 한 80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공식적인 양적 완화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을 산다? 나쁘지 않죠. 이건 공식적인 거고 이거는 양적 완화도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물론 팬데믹 때 이제 이때는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요. 1200억 달러씩 했지만 그래도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님에도 한 뭐 1년에서 2년까지 이렇게 매월 사야 될 거야. 왜냐하면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양적 긴축도 참고로 한 950억 달러 정도로 줄였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페드의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이 대차 대조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규모가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한번 올랐었죠. 그리고 아까 보신 2010년도, 2012년도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양적 완화라고 해도 이렇게 뭐 그냥 뭐 오르는 둥 마는 둥 하는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9년도 한 9월쯤에 레포 사태, 단기금리가 올라갔을 때 꽤나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고 20년도 3월에 팬데믹을 통해서 막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었었죠. 그리고 23년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랑 뭐 3 플러스 1으로 은행들이 망하면서 이때도 빼꼼 올랐네요. 이것도 양적 완화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쭉 양적 긴축으로 떨어지는 상황. 근데 그 이후에 이제 UBS 투자은행에서는 이 페드의 이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거나 떨어진다고 보는 분들도 있겠죠. UBS가 뭐 항상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너무 지금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UBS는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분들 외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26년도는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뭐 특히나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지금 37개 중에 한 30개 정도가 내년에 좋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상황은 엉망인데 왜 이렇게 다들 가지화하고 있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보면서 분간을 해야 되고 또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거뜬히 좀 버텨내시기를 희망을 하는 마음에 지금 단어를 넣어봤는데요. 일단 상황은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가격을 가져와 봤는데요. 야,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 요 정도쯤 왔을 때 이제 따라잡겠지.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럼 벌어진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로 봅니다. 25년도 10월 10일 딱 요때쯤이거든요. 요때 정말 전무후무한 대규모 19빌리언 달러나 되는 이 규모가 청산이 하루 만에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돈 자체가 청산이 되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빌려주지 않는 한. 그래서 요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요. 보통 글로벌 M2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웬만하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180일 후에는 이게 따라잡습니다. 비트코인이 따라잡았어요. 과거 모든 역사를 봐도 이렇게 약간 빈 공간이 일부 있긴 한데, 반드시 이게 쫓아가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쫓아간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과거처럼. 그리고 4년 주기까지 맞물려서, 야, 이거 10월 지나가면 이제 뭐 크게 이제 정점 왔다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걸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가지아를 외쳤었는데 굉장히 많은 청산이 일어났었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역대급 청산 규모는요. 강세장의 한복판에 있을 때만 지금까지 벌어졌어요. 과거 뭐 탑 1부터 탑 10까지
10개 청산 순위 다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 어떤 청산 규모도 뭐 FTX나 뭐 테라루나나 이런 하락장에서 벌어졌던 청산 규모는 명함을 내밀 수 없다. 왜냐하면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최다 규모의 청산, 넘버 원은 원래 21년도 5월 부다빔 때, 이때 9빌리언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탑 1부터 탑 10까지 전부 다 21년도 상반기 혹은 뭐 7월, 8월 뭐 이럴 때였습니다. 끝날 때가 아니었어요. 뭐 22년 뭐 이럴 때가 아니었다. 근데 그거를 깼으니까 저는 이게 강세장 내에 벌어지는 큰 청산이었다, 한복판이었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 개미들의 탐욕, 뭐 마켓 메이커, 뭐 헤지 펀드의 탐욕, 레버리지도 있었을 거고요. 또 기억나시겠지만 JP 모건이 스트래티지가 이거 MSCI에서 빠지면 다 팔아야 된다는데 이거 정확히 10월 10일자로 해서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때 뭐 일부 거래소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들, 특히나 에테나 코인의 뭐 USDE 코인, 이런 게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면 1달러로 패깅이 돼야 되는데요. 뭐 0.65달러로 계산이 돼버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엄청나게 순식간에 많은 퍼드와 청산이 있었다. 즉 KO를 당했는데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겔겔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단계다. 근데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요. 누가 빌려주지 않으면 이거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대부분 자기 돈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은. 그래서 뭐 연준이든 재무부든 뭐 금리가 떨어지든 유동성이 풍부해지지 않으면 이걸 빌려서 회복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다른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보다도 더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돈이 다 청산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좀 말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행동을 여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행동 업데이트입니다. 최근에도 뭐 크라켄이다, 바이낸스다, VIP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뭐 뱅가드에서 판다, 뭐 투애니언 캐피털이 합병을 한다, 뭐 찰스 슈왑이 한다,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광기까지 준비하고 있는 행동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진짜 광란은 가장 과대 광고된 회사가 상장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 올해도 서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상장이 돼서 주목은 받았지만 그것은 막 최고로 인기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뭐 우주 쪽은 스페이스X, 방산 쪽은 안두릴도 굉장히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피터 틸이나 에이시스틴 지 등등이 투자를 해놓은 방산 쪽뭐 유망주인데요. 참고로 피터 틸이나 에이시스틴 지가 여기만 어떻게 알아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벤처 캐피털들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막 여기만 올인해서 이런 분들이 아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몰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 여기도 뭐 26년도 상장 가능할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뭐 피겨 AI나 뭐 레볼루트, 뭐 크라켄, 뭐 리플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아직 아무것도 상장을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 지금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더 세터 30이라고 해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상장 회사 순위가 30위까지 있어요. 제가 그 최근 걸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규모가 많고 뭐 이렇게 규모로 하면 오픈 AI가 1위죠. 2위가 스페이스X고 한데 규모 순위가 아니라 기관들이 모스트 그러니까 사고 싶은 순위입니다. 희망 순위. 요거 그냥 상장만 해봐라. 내가 당장 살 거야. 이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1위부터 10위까지만 가져와 봤는데 엔트로픽 그 AI 그 오픈 AI의 경쟁사죠. 1위, 2위가 스페이스X, 3위가 오픈 AI, 4위가 아까 말씀드린 안드릴, 5위가 퍼플렉시티, 6위가 스트라이프, 그록, 뭐 XAI, 뭐 데이터브릭스, 크라켄. 의외로 크라켄이요. 리플보다 지금 순위가 앞서 있어요. 지금 모든 비상장 회사 통틀어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유망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11위부터 30위까지도 가져와 봤는데
캔바라고 해서 우리 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는 AI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유망주 중에 하나고 리플이 15위밖에 되진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관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순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리플은 분명히 25년도에는 현재로서는 IPO 안 한다, 상장 안 한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망 순위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25년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아, 26년도에는 하겠구나 하고 이제 리플 CEO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뭐 가요 차트처럼 지금 유망자 순위 15위로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뉴럴링크 그 일론 머스크의 뇌 과학 쪽이고요. 뭐 폴리마켓이나 여러 가지 지금 유망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크라켄 보셨지만요. 11월 20일자로 해서 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비밀리에 IPO를 신청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과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11월 14일자에요. 미국 상장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우리는 뭐 재무 건전성이 높고 리스크 관리도 잘 되고 돈 많으니까 급하게 상장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비밀리에 신청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10위에 랭크될 만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비밀리에 신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기업들의 이제 주된 IPO 날짜를 보면요. 물론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엔트로픽 26년도에 가능성이 보도됨. 스페이스X 26년도 상장 가능성이 거론됨. 오픈 AI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26년도 말에서 27년도 가능성 언급됨. 암드릴 26년도 이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음. 리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년도는 계획이 없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26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15위에 올라갔습니다. 몇 개만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우리의 이 장례식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좀 달라요. 자, 이것도 12월 5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중국의 엔비디아, 즉 엔비디아를 다니다가 이제 그 뛰쳐나온 중국 쪽 담당하는 중국인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무어스레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뭐 장중 500%가 넘는 폭등을 기록했다. 이게 뭐 AI 열풍이 지금 끝나질 않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파생되는, 그래서 BAI, AI가 아닌 기업까지도 이제 이게 유동성이 전염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중국판 엔비디아 굉장히 큰 인기를 중국에서 끌었습니다. 무어스레드가 근데 이게 최초 상장이거든요. AI 지금 이런 GPU 기업 중에서는. 그래서 무어스레드를 따라할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뭐 메타엑스, 양쯔 메모리, 창신 메모리 등도 연말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네요. 또는 내년 초 상장이 유력하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끝났다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설레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차례는 누구지? 누가 뛰어나가지? 너무나 설레어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런 좀 행동도 보여드렸고 또 다른 행동들 굉장히 늦기 전에 서두르시는 대형 은행들, 대형 상장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표현밖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의 농락하고 있어요, 개미들을. 눈 뜨고 지금 코 베이고 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뭐 끝났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제 행동들이 보이고 있죠. 프랑스의 BPC라는 대형 이제 은행 그룹이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의 20%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50개국에 3,500만 고객. 근데 이거는 뭐 제적수 같습니다. 뭐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도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한국의 은행들보다는 훨씬 큰 프랑스 2위 은행입니다. 근데 그 은행에서 코인을 탑재한다? 이해가 처음에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뭐 국민, 신한, 뭐 우리 하나 이런 거에 앱 접속을 하면요. 그냥 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감이 안 오죠. 은행에서 어떻게 사는 거지? 증권사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2위 금융그룹 그리고 유럽에서는 참고로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지 않은 이 은행에서 뭐부터 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일단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고객들이 굉장히 원했던 이제 뭐 요청이 빗발치니까 이런 행동을 지금 급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굉장히 드문 얘기라고 합니다. 직접 매매 서비스 도입은 매우 드물다. 근데 은행엠에서 코인을 산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어, 그 뭐 커스터디를 한다든지 거래소랑 이제 장외 거래를 통해서 연동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뒤처리는 다른 이제 연계된 곳과 한다고 해요. 아무튼 은행 앱에 접속하면 그냥 비트, 이더, 솔라나를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왜 저는 수요가 높아져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냐면요. 이 전통 은행들 진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본인들의 주 수익원들 판매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뭐 주식 관련된 수만 가지 펀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예금 적금이라든지 뭐 수수료나 뭐 여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 코인을 도입을 했다? 그러면요. 이 수익, 수수료가 코인으로 넘어올 거예요. 약간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했다는 거는 그만큼 비트, 이더, 솔라나의 이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반대로 추적을 해봤고요. 또 프로캡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종종 저희 채널에 소개드린 앤서니 폼플리아노 이분은 뭐 비트 맥시멀리스트까지는 아니죠. 솔라나도 뭐 좀 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분도 역시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투애니언 캐피탈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급하게 여기도 스펙 합병을 순식간에 완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스펙 이 뭐 서클 캐피털이라는 원래 있었던 회사와 합병을 완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늘입니다. 12월 6일자 기사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싸게 많이 살 수 있겠죠. 아마 회사명이 프로캡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지금 급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 행동이었죠. 근데 중간에 좀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말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시큐리타이즈 CEO. 여기도 굉장히 주목할, 저는 26년도에 상장될, 제가 토큰화를 튀김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전문 튀김 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문 튀김 장수 CEO가 유동성이 없으면 자산 토큰화도 성장이 어렵다. 즉, 자산 토큰화가 되는 건 물론 좋은데 지금 유동성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시큐리타이즈도 26년도에 상장이 될 거예요. 캔터피츠 제럴드에서 스펙 상장을 추진해서 이미 티커명도 나온 회사입니다. 26년도 저는 이 친구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분이 지금 자산 토큰화에서 막 얼싸덜싸 하고 있지만 단순한 접근성 확대가 아니라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 지금 근처에서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토큰화 한다고 해서 뭐 좋아하는데 아니야. 유동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토큰화를 한다고 해서 비유동성 자산이 갑자기 유동화되는 게 아니야. 지금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돼지까지 날아오를 수 있게 뭐 붕둥 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해튼 부동산, 뭐 포켓몬 카드, 5만 가지, 뭐 사모펀드, 사모신용, 뭐 사모, 뭐 대체 자산들 많잖아요. 원본 자산이 비유동적이면 토큰도 그대로 비유동적이다. 이 자체로 이게 둥둥 뜨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근데 행동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이 뭐 자산 토크나 뭐 입만 열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꼭 유동성이 올라야만 RWA 성공한다는데요. 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23년도부터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줄곧 자산 토크화를 외쳐왔습니다. 유동성이 오른다에 당연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리고 뭐 정권이 뭐 트럼프다 뭐 민주당이다 가리지 않고 그냥 23년도 1월부터 특히나 다보스 포럼은요 아시겠지만 향후에 있을 키워드 트렌드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스위스에서 하는 거 아시죠? 23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토크나가 금융을 혁신할 것, 이 발언을 했었고요. 그냥 뭐 웬만하면 뭐 주요 컨퍼런스 나와서 계속 자산 토크나 24년도 1월 달 비트코인 ETF 승인된 직후에도 비트코인이 어떻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 ETF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자산을 튀겨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다녔고, 비들 펀드 출시 이후에도 했고요. 심지어 24년도 4월 연내 회장 주주 서한에 그리고 25년 4월 역시 회장 주주 서한에 2년 연속 등장한 단어가 자산 토큰화다. 자산 토큰화, 최근 들어서 빈도가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죠. 토큰화, 토큰화, 토큰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적어도 23년도 이후로부터는 우리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언행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23년도부터 지금 줄곧 주장을 해서 진행을 한 게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죠. 이거는 그 누구도 못했던 막 게리 겐슬러가 버티고 있고 이 전통 금융 JP 모건이나 이런 친구들을 정말 뚫어버리는 10년 수건 사업을 블랙락이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 그 다음은 뭐다? 이더리움 ETF 역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까지는 왜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이더리움이었을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그리고 나아가 자산 토큰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속도로로 이더리움까지는 ETF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지금 RWA 이제 이 시대가 올 것을 앞두고 있고 좀 유동성의 홍수가 나와야지만 이 뭐 크립토로 뭐 모든 세상에 있는 자산을 다 띄워서 블록체인 위에 넣기 위해서는요. 이거 활발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지금 유동성 홍수가 와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레리 핑크 회장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만 생각하면 암울해질 수 있지만 이들의 행동을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포모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전반 형이 자주 얘기했던 알리바바 이 마윈 회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요, 일반 사람들은요, 근로소득이나 다른 걸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요 중간 수준이 되시더라도 투자로는 돈을 벌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줄에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으셔서 오늘도 뭔가 남들과 다른 한두 가지 행동으로 꾸준히 준비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